현실에 존재하는 아이언맨. 포브스 선정 2021년 기준 세계 부자 순위 1위. 일론 머스크는 불과 25살의 나이로 지역 정보 제공 시스템 회사를 창업했고, 이 회사를 팔아 얻은 돈으로 28살엔 오늘날 페이팔이라고 불리는 온라인 금융 서비스 엑스컴을 창업합니다. 31살 이베이가 페이팔을 인수하면서 일론 머스크는 무려 1.65억 달러라는 돈을 얻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우리나라 돈으로 2천억을 보유한 부자가 된 일론 머스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회사를 세웠고, 그는 오늘날 기술 디자이너, 엔지니어인 동시에 보통 사람은 하나도 운영하기 힘든 회사를 테슬라, 스페이스X, 뉴럴링크, 그 외에 더 많은 기업들을 동시에 경영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가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여러 회사들 중 첫 번째로 소개할 기업은 전기자동차 회사이자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 기업 테슬라입니다. 현재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회사지만 사실 테슬라를 설립한 것은 일론 머스크가 아닙니다. 테슬라는 2003년 두 실리콘밸리 엔지니어 마틴 에버하드와 마크 타페닝이 친환경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설립한 회사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1년이 지나 2004년에 초기 투자자로서 참여하는 동시에 이사회 의장, 디자이너로 일했습니다. 그는 15년도 더 전인 2006년에 테슬라에서 이런 비밀스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스포츠카를 만든다. 스포츠카를 팔아 번 돈으로 더 저렴한 차를 개발한다. 이 저렴한 차를 팔아 번 돈으로 더더욱 저렴한 차를 개발한다. 이 단계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무공해 전기 발전 옵션을 제공한다. 테슬라는 이 중 첫 단계를 진행하기 위해 고성능의 스포츠카 개발을 시작했고, 제조 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스포츠카 로터스 앨리스의 뼈대에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배터리와 동력 장치를 결합하고자 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부품을 커스터마이징 하다 보니 로터스 앨리스와의 공통점이 7%밖에 남지 않을 정도였고, 개발 비용으로 인해 테슬라는 파산 직전의 위기에 처합니다. 회사가 위기에 처하자 이사회 의장이었던 일론 머스크는 창업자 마틴 에버하드를 CEO에서 해고하고 자신이 CEO가 됩니다. 그 후 테슬라의 첫 번째 자동차이자 세계 최초의 전기 스포츠카 테슬라 로드스터가 판매 개시됩니다. 하지만 전원 문제로 결국 판매된 차량 중 무려 75%를 리콜해야 했고, 머스크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25%의 직원을 해고하고 정부로부터 무려 465백만 달러를 빌려야 했습니다. 2010년 테슬라는 미국 주식시장 나스닥에 기업 공개를 했고, 계속해서 테슬라 모델 S, 모델 X를 발표하며 사업을 더욱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에 이용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비싼 가격 때문에 이대로라면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리게 된다고 판단했고, 2014년 네바다주에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을 위한 초거대 공장 기가팩토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전체가 친환경 에너지원인 태양광 발전을 통해 운영되는 이 엄청난 규모의 공장과 최적화된 배터리 생산 과정을 통해 배터리 원가가 대폭 절감됐고, 테슬라의 가격 경쟁력을 다른 자동차 회사만큼 끌어올리는 것에 성공합니다. 또한 테슬라는 배터리 원가 절감을 위해 기가팩토리를 짓는 동시에 다른 기술들의 개발도 멈추지 않았고,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하여 테슬라 모델 S의 주행을 도와주는 오토파일럿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또 에너지 기술 분야로도 사업을 확장해 나갔는데, 일론 머스크는 일반 가정에서도 전기 저장이 가능한 가정용 기업용 배터리팩 파워월을 공개했고, 2016년엔 자신의 사촌과 설립한 태양광 에너지 발전 기업 솔라시티를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도 테슬라의 실적은 여전히 적자를 기록했고, 2018년 3분기가 되어서야 모델 3의 생산과 판매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며 처음으로 적자를 벗어납니다. 2019년 네 번째 전기자동차 중형 SUV 모델 Y를 공개했는데, 이는 앞서 얘기했던 스포츠카에서 점점 저렴한 가격의 차를 출시해 나가는 일론 머스크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성공해 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지금까지 공개된 4개 모델의 이름을 합치면 S, 3, XY가 되는데, 이 라인업의 완성 이후 일론 머스크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농담이었다는 트윗을 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부터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량과 이익은 계속해서 늘어났고, 2021년 2분기에는 최초로 분기 이익이 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022년 1월 기준 테슬라는 전 세계 전기자동차 회사 중 1위, 자동차 회사들 중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 돌파를 달성했고, 17달러에서 시작했던 테슬라 주식은 현재 거의 60배가 되어 1000달러가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를 통해 인류의 에너지 소비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몇 대의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이 야망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테슬라는 2014년 이래로 모든 전기차의 특허를 무료 공개해 왔으며, 일반 SUV에서 트럭, 픽업 트럭까지 더 많은 종류의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테슬라가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배터리 팩과 전기 전송 시스템을 만드는 것 또한
일반 사람들도 친환경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해 가전제품에서 자동차까지 소비되는 전기를 자급자족하고 심지어 남는 전기를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친환경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여러 회사들 중 두 번째로 소개할 기업은 뇌에서 근육에 신호를 보내 몸으로 기계를 조작하는 것이 아닌 뇌로 직접 컴퓨터와 같은 기계 장치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술 BCR을 연구하고 있는 기업 뉴럴링크입니다. 2021년 4월 9일 뉴럴링크는 유튜브에 뇌에 칩을 삽입한 원숭이 페이저가 생각만으로 핑퐁 게임을 하는 3분짜리 영상을 공개합니다. 영상에서는 조이스틱을 이용해 스크린을 조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조이스틱의 플러그는 뽑혀 있습니다. 2021년 12월 CEO 카운슬 서밋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일론 머스크는 뉴럴링크의 계획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뉴럴링크를 이용해 원숭이가 텔레파시로 핑퐁 게임을 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뉴럴링크는 원숭이에게서 잘 작동했고 그 외에도 많은 실험을 했으며 우리는 이것이 매우 안전하고 믿을만하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뉴럴링크의 충전은 무선으로 진행되며 내년에는 완전 마비나 사지 마비와 같은 심각한 척수 부상을 입은 사람이 뉴럴링크의 첫 번째 대상자가 되길 바라고 현재 FDA 승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뉴럴링크를 통해 척수 손상을 입은 사람이 모든 신체 기능을 회복시킬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걸을 수 없거나 팔다리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다시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뉴럴링크가 무엇을 목적으로 세워진 기업이고 지금까지 어떤 성과를 내왔기에 일론 머스크는 뉴럴링크의 미래에 대해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뉴럴링크는 2016년 일론 머스크가 맥스 호닥과 함께 세운 회사입니다. 설립 이후 지금까지 뉴럴링크는 여러 종류의 동물들을 대상으로 성공적으로 실험을 해왔고 2020년 8월 머스크는 돼지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를 담은 샘플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조이스, 도로시, 거투르드라는 총 3마리의 돼지들이 등장하는데 먼저 조이스는 이식수술을 진행하지 않은 돼지로 대중들에게 일반적인 돼지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여줬고 도로시는 이식수술을 진행했다가 칩을 제거한 돼지로 동물들이 수술 후에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의 주인공인 거투르드는 2달 전에 이식수술을 진행한 돼지로 청중들은 거투르드의 뇌 활동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고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을 때마다 코에서 뇌로 전달되는 신호가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것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2021년 4월에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손과 팔의 조작을 담당하는 뇌의 운동피질에 칩을 이식한 원숭이 페이저가 오직 뇌로만 컴퓨터와 상호작용하며 화면의 커서를 움직이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머스크는 이러한 동물 실험들을 통해 칩 이식 수술뿐만 아니라 장치의 제거 또한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2022년에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식 수술을 시험하는 단계로 이동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뉴럴링크가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해낼 수 있었는지 알기 위해 먼저 우리 뇌의 구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우리의 뇌는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뉴런은 각각 신호를 받고 처리하고 전달하는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뉴런들이 주고받는 신호는 기본적으로 전기, 화학적 신호인데 뉴럴링크는 뇌에 전극을 심어 뉴런들에 의해 생성된 전기 신호를 읽어 기계와 상호작용을 하고자 하며 후에는 이 신호를 근육에까지 전달이 가능한 쌍방향 소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머스크의 계획대로 기술 개발이 잘 이루어진다면 알츠하이머, 파킨슨병을 앓고 있거나 척추 부상과 같은 신경 손상으로 인해 몸의 기능을 잃은 사람들이 다시 그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뉴럴링크 장치를 뇌에 이식하는 수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복잡하지 않은데 머스크는 이 뇌 이식 수술을 담당하는 로봇을 공개하며 이 수술은 정밀한 로봇에 의해 1시간 정도면 끝날 것이고 몸에 남기는 흔적은 동전 크기의 작은 전극이 뇌에 이식된 후에 생길 작은 흉터 정도라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그 부위를 쉽게 감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뇌 이식 수술이 현재의 라식 수술처럼 간단하고 저렴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를 설립한 이유와 목적은 스티븐 호킹이나 빌 게이츠와 같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AI의 위험성에 대비하여 BCR을 통해 우리의 뇌를 AI와 연결해 그 기능을 향상시키고 사람들이 AI에 뒤지지 않을 경쟁력을 갖도록 해 조화로운 융합을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합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는 심각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칩의 뇌 이식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한다는 뉴럴링크의 2022년 계획의 발표 이후 일론 머스크에게 아픈 자신의 가족을 위해 참여하고 싶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쩌면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미래는 그리 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여러 회사들 중 세 번째로 소개할 기업은 캘리포니아의 끔찍한 교통체증을 겪었던 머스크가 교통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 낭비 없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터널을 뚫어 지하에 마치 거미줄 같은 교통망을 형성한다는 발상에서 출발한 터널 굴착 회사 더 보링 컴퍼니입니다. 2022년 1월 초에 개최되었던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 2022 CES에서는 우리의 눈길을 끌만한 수많은 기술과 트렌드들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런 신기술과 제품들 외에도 큰 주목을 받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행사가 개최된 LA 컨벤션 센터 지하에 더 보링 컴퍼니가 건설한 베가스 컨벤션 센터 루프였습니다. 원래 CES는 행사의 규모가 엄청나 이동에 많은 시간을 소모해야 했었는데 일론 머스크의 더 보링 컴퍼니는 건물 지하에 3개의 역을 가진 1.5마일의 터널을 뚫어 45분이 걸리던 거리를 2분 만에 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터널은 머스크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분으로 현재는 컨벤션 센터 지하만을 연결하는 터널을 계속 확장해 LA 맥캐런 국제공항, 라스베가스 시내 등을 연결하는 29마일 길이의 루프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사람들은 51개의 역을 가진 이 루프를 통해 시내와 호텔, 주요 시설들 사이를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2022년 7월에는 플로리다의 도심과 해변을 연결하는 라스 올라스 루프의 건설 제안을 수락했고 이 외에도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효율적인 이동을 위해 지하의 터널을 파는 것 자체는 우리가 오랜 시간 여러 주요 도시에 해왔던 것으로 그리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 지하철이 뭔지는 알잖아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더 보링 컴퍼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터널의 공사 과정을 다른 누구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머스크는 기존의 터널 공사 속도가 달팽이보다 14배 정도 느리다는 것을 발견했고 공사 속도가 적어도 달팽이 정도로는 빠르게 원했습니다. 더 보링 컴퍼니가 개발한 프루프록이라는 최신 착골 기계는 벽을 만들기 위해 턴을 파는 것을 멈추지 않아도 되고 전기로 움직여 기존 기계들보다 소형인데도 5배는 빠른 속도로 터널을 팔 수 있습니다. 이런 터널 착공 속도의 가속화와 저렴한 비용을 통해 머스크는 최종적으로 이동 네트워크를 지하로 옮겨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지상 토지의 이용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이 더 보링 컴퍼니의 계획에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베가스 컨벤션 센터 루프는 원래 한 시간에 4,400명의 사람을 운반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한 차에 3명이 동시에 타더라도 현실적으로 3.5에서 4초마다 한 대의 차량을 출발시키는 것은 불가능했고 결국 땅 위에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터널에서 차가 꽉 막히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용해 효율적인 이동을 이루고자 한다는 처음 계획과는 달리 자동차들은 100% 사람에 의해 운전되고 있었고 이것이 터널 내의 교통 혼잡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는 우리가 봤던 이런 CG로 만들어진 더 보링 컴퍼니의 멋진 컨셉과는 꽤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냥 저렴하고 빠르게 뚫은 터널 안에 테슬라 자동차가 들어간 것으로 자율주행도 아니었고 이용자가 많아지자 빠른 속도로 이동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러한 터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문제점은 터널 내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발생합니다. 만약 차량에 불이 붙는 등의 사고가 일어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들을 파견하고 사고의 후처리를 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대중교통은 정부와 같은 공공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자를 감수하고도 회사에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공정한 요금을 받는 형식을 취하는데 더 보링 컴퍼니는 모든 프로젝트 비용을 자신들이 부담하고 나라에는 도시의 지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가맹점비만 지불합니다. 물론 이런 방식은 혁신적이지만 회사의 손실을 메꾸기 위해 사용자들에게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가 회사를 만든 또 다른 이유인 터널 공사의 비용 문제는 사실 미국의 높은 인건비가 주요 원인으로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는 공사 비용이 훨씬 적습니다. 공사 속도 또한 행정적 절차 때문에 느린 것이지 기술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물론 아직 더 보링 컴퍼니의 계획은 초기 단계이고 일론 머스크는 그 누구도 잘 될 것이라 예상하지 않았던 테슬라, 뉴럴링크, 스페이스X 등의 프로젝트들을 차례차례 성공시켜왔습니다. 과연 더 보링 컴퍼니는 아직 남아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성공적이 될까요? 아니면 그의 실패작으로 남게 될까요? 일론 머스크의 회사들 중 마지막으로 소개할 기업은 일론 머스크의 꿈 그 자체이며 지금까지 소개했던 다른 기업들은
전부 이를 위한 기반이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닌 기업, 바로 인류 문명의 지구 밖 행성 진출을 위한 항공우주 장비 제조, 우주화물 수송, 우주탐사회사 스페이스X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금도 하루에 꼭 독서 시간을 가질 정도로 책을 좋아하고 어렸을 적부터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어왔는데 그중 SF 소설의 거장 아이작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 시리즈는 그가 인류의 다행성 종족화라는 목표로 스페이스X 설립을 추진하게 된 계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일론 머스크가 시작부터 우주산업회사를 세우는 것은 아니었고 처음에는 페이팔을 매각해 얻은 그의 재산을 화성에 살아있는 식물을 담은 온실을 발사하는 마스 오아시스 실험에 투자해 사람들의 우주에 대한 관심을 되살리고 정부가 우주산업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도록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여러 경로를 통해 로켓을 구하려고 했지만 미국의 로켓은 너무 비쌌고 러시아의 로켓을 구매하려고 했을 때는 굴욕을 당하며 쫓겨났습니다. 결국 그는 로켓의 개발 비용을 따져보고 자신이 직접 로켓을 만들기로 결정한 뒤 2002년 스페이스X를 설립합니다. 페이팔을 매각해 이미 2천억이 넘는 자산을 가지고 있던 머스크는 최고의 팀을 만들어 로켓 개발을 시도했고 이때 만들어진 스페이스X의 첫 번째 로켓이 바로 팔콘 1입니다. 하지만 팔콘 1의 발사 시도는 3번 연속 실패했고 3차 발사를 시도했던 2008년 일론 머스크는 모든 자금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3차 발사가 실패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은 2008년 9월 29일 스페이스X는 국가 주도가 아닌 민간 개발 역사상 최초로 액체 추진 로켓을 궤도에 올리는 데 성공합니다. 이때부터 투자자들이 스페이스X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머스크는 파산 위기를 벗어납니다. 만약 이 네 번째 발사마저 실패했다면 우리가 아는 지금의 일론 머스크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후 계속해서 기술을 발전시킨 스페이스X는 2012년 5월 22일 자체 개발한 물자 수송용 우주선인 드래곤으로 민간 기업 중 최초로 국제우주정거장 도킹에 성공했고 나사의 민영 궤도 운동 서비스 COTS에 참여하며 국제우주정거장에 화물을 운송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일론 머스크의 목표인 인류의 화성 진출까지는 많은 장애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먼저 비용 문제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 갈 수 있는 충분한 기술 개발이 이뤄질지라도 화성에 가는데 든 비용이 너무 높아 화성으로 이주는 부자들만의 특권이 될 것이고 이 소수의 갑부들로는 아무것도 없는 화성에 인류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문명을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화성으로 가고 싶은 사람과 화성에 갈 여유가 있는 사람의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머스크는 로켓 발사에 엄청난 비용이 드는 이유가 로켓이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이기 때문이라 생각했고 그는 이를 로켓을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은 차에 기름을 채워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출할 때마다 새로운 차를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유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개발한 팔콘 9 로켓은 2015년 12월 22일 최초로 1단 부스터의 회수에 성공했고 2017년 3월 30일에는 1단 부스터의 재사용과 회수 모두에 성공하며 발사체로서는 최초로 재활용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로켓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고 한 달에 거의 한두 개 정도의 로켓 발사가 가능해졌을 정도로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이 정도 성과에 만족하지 않았고 발사체 전체를 연료만 채우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초대형 발사체 스타쉽의 개발을 시작합니다. 머스크는 재사용 가능한 발사체를 이용한다면 우주 여행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이 줄어든 비용을 다시 거대 발사체인 스타쉽이 운반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로 나눈다면 화성으로의 이주 비용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 여행을 막는 장애물이 비용 하나만은 아닙니다. 다른 문제는 바로 화성까지의 먼 거리로 인한 이동기간이죠. 현재 기술로는 여행객들이 우주에서 몇 달 이상을 지내야 하고 중력이 낮은 상태에서 오랜 기간을 보내는 것은 사람 몸에 많은 이상을 가져옵니다. 뼈와 근육이 약해지고 우주 방사능의 위험성 또한 존재합니다. 즉 우주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머스크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워프 드라이브 기술에도 관심을 가졌는데 이 기술에 대해 설명하려면 영상 하나가 더 필요할 정도라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크는 워프 드라이브 기술을 적용하면 기존 5달 정도로 예상했던 화성으로의 여행 기간을 한 달 정도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이외에도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는 하늘에 수많은 인공위성을 띄워 전 세계 어디에서나 초고속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 스타링크를 제공할 예정으로 최종적으로 1만 개 이상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억만장자
마에자와 유사쿠가 자금을 지원한 달 관광 프로젝트, 디어문 등 여러 우주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일론 머스크가 인류를 우주로 보내기 위해 처음 마스 오아시스 프로젝트를 계획한 지 아직 2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단 20년 동안 그는 민간 주도로 수많은 로켓을 발사시켰고 이제는 전 세계의 주목 속에서 로켓의 완전한 재사용에 성공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 마스 오아시스 프로젝트를 기획한 것이 우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의 목표는 이미 어느 정도 달성된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다음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